인스타그램에 열심히 포스팅을 해봐도 트래픽은커녕 팔로워도 늘지 않고 좋아요 하나 없이 조용하기만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단순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략 없이 그냥 무작정 올리기만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영상에서 제가 알려드릴 조회수, 팔로워, 매출까지 인스타그램 최적화 전략 3단계 그리고 단계별 팁까지 제대로 이해하시고 적용하신다면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로드입니다. 지금까지 6년 동안 직접 쇼피파이 드랍시핑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처음 도전할 때 유튜브나 인터넷에 떠도는 자극적이고 단편적인 정보만 믿고 시작해서 수많은 실패와 시행착오를 겪었고 마음고생도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쇼피파이 드랍시핑을 도전하는 분들이 저처럼 쓸데없는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전자책, 네이버 카페, 유튜브를 통해 실제 경험에서 나온 정보를 나누고 있습니다. 쇼피파이가 아직 낯설게 느껴지신다면 아래 무료 전자책 링크를 통해 먼저 감을 잡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인스타그램은 사진과 영상을 함께 올릴 수 있어서 다양하게 브랜드를 소개시켜줄 수 있고 페이스북 광고와 연동이 되고 데이터를 쌓을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강력한 마케팅 채널입니다. 전 세계의 20억 유저들을 보유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 강력한 마케팅 채널을 백방 활용하기 위해서는 인스타그램 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에 맞는 올바른 전략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스타그램의 시스템이 과거와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먼저 말씀을 드리고 3단계 전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변화된 인스타그램 시스템에서는 신생 계정으로 초반에 반응을 기대하는 건 어렵다입니다. 시스템이 변하기 이전에는 해시태그 전략만 잘 짜면 계정을 키울 수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저도 플릭 같은 앱으로 해시태그 전략을 잘 짜서 포스팅 하나가 몇만 명까지도 노출이 되고 좋아요가 수천 개 달리고 팔로워도 쭉쭉 늘었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단순한 공식 같은 거였어요. 그게 왜 가능했냐면 그 당시에 인스타그램은 해시태그를 누르면 가장 최근에 올라온 게시물부터 순서대로 노출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시태그 연구만 잘하면 신생 계정이라도 타이밍만 잘 맞추면 충분히 노출이 될 수 있었던 구조였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는 최신 탭이 사라지고 해시태그를 눌러도 좋아요나 댓글이 많은 인기 게시물만 상단에 뜨게 바뀌었어요. 즉 팔로우도 없고 아무 히스토리도 없는 신생 계정은 엄청난 대박 컨텐츠가 아닌 이상에는 아예 노출 자체가 힘든 구조로 바뀐 거죠. 그렇게 바뀐 이유는 정확한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인스타그램이 광고 수익을 늘리려고 이렇게 업데이트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충분히 타당한 추측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벌고 싶겠죠. 그리고 릴즈로 어떤 바이럴을 일으킨다는 것도 바이럴 자체가 쉽지 않을 뿐더러 사실은 우리는 브랜드를 알리고 신뢰를 쌓고 사업을 성장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컨텐츠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한 핸디캡을 안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생 계정으로는 게시물 몇 개 올린다고 해서 반응을 기대하는 건 시스템적으로 힘들다라는 걸 전제로 시작을 하셔야 한다는 거죠. 조금 안타깝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그걸 정확히 이해하고 나면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방향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전략 3단계를 한 단계씩 차근차근 밟아 나가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제 시스템의 변화를 이해하셨다면 본격적으로 인스타그램 최적화 전략 3단계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3단계를 먼저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피드를 통해 브랜드를 시각화하는 데 집중하기. 두 번째로는 릴즈를 통해 브랜드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노출을 만들기. 세 번째로는 바로 이 앞 두 단계가 준비가 된 후에 인플루언서와 협업입니다. 왜 3단계 전략이 필요할까요? 초반에는 노출과 반응이 잘 안 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각 단계를 순차적으로 잘 만들어 놔야 선순환을 만들어서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 단계가 너무 당연한 소리 같겠지만 중요한 건 각 단계마다 중요한 포인트들을 이해하고 그 포인트에 맞게 내가 실행할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각 단계별로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어떤 방향으로 자리를 잡으면 되는지 등의 팁도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단계인 피드를 통해 브랜드를 시각화하기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우선 브랜드를 시각화하는 게 중요한 이유, 그리고 시각화를 잘하기 위해서 뭘 해야 하는지, 그리고 챗GPT 팁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브랜드를 시각화하는 게 중요한 이유는 어떤 경로로든 내 계정에 누군가 방문했을 때 한 명이라도 더 잡기 위해서입니다. 자, 10명이 내 계정을 방문하면 10명 다 잡을 수는 없겠지만 한 명이라도 내 브랜드를 각인시키고 강한 인상을 남기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는 거죠. 자, 이 한 명을 잡냐 안 잡냐에 따라서 성공 또는 실패가 갈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지금 이 브랜드를 시각화하는 작업은 트래픽을 끌고 오기 위한 작업이 아니고 나중에 트래픽을 끌고 왔을 때 한 사람이라도 판매가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라는 거예요. 이 인식을 바꾸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트래픽을 끌고 오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하면 아무리 올려봐야 반응도 없고 아무도 안 들어오는데 당연히 할 맛이 안 나는 거예요. 퀄리티는 당연히 떨어지고 하다가 때려치는 거예요. 자, 이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고 무작정 트래픽을 끌고 오려고 하는데 보통 판매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자, 인플루언서 협업이든 유료 광고든 트래픽을 끌고 올 수 있고 운이 좋으면 한두 개 판매 가능하죠. 판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수익이 나냐 안 나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마케팅 비용 들어가면 판매가 돼도 계속 돈을 잃는데 어떻게 유지하겠어요? 내가 트래픽 1000명을 데리고 왔는데 한 명이 사는 거랑 두 명이 사는 건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이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수익이 남고 사업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돈이 생기는 거예요. 단순히 이 한 명의 차이로 성공이냐 실패냐 차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인스타그램으로 시각하는 이 작업이 결국에는 한 명이 살 걸 두 명 또는 세 명이 살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라는 거죠. 자, 그 차이를 만드는 단계라는 거예요. 자, 평균적으로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돈을 내고 지불할 때는 바로 구매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뭐 하는 회사인지 어바웃 어스도 들어가 보고 인스타그램 계정도 들어가 보고 장바구니에 우선 담았다가 살까 말까 며칠 고민하고 그런다는 거죠. 여러분 주위만 봐도 대부분 이런 방식으로 구매를 할 거예요. 자, 즉각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도 분명히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몇 명 안 되죠. 자, 결국에는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도 잡아야 하고 고민하면서 구매하는 사람 둘 다 잡아야 승산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사람들을 잡을 수 있는 작업들 중 하나가 바로 인스타그램에서 내 브랜드를 시각화해 놓는 작업이라는 거죠. 자, 어떻게 하면은 일관성 있게 감성을 잘 전달할 수 있을지 연구가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말이 조금 길어지긴 했는데 자, 이 작은 차이에 대해서 정말 몸으로 느끼셨으면 바람입니다. 자, 이 작은 차이가 장기적으로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거 아시겠죠? 자, 이 차이를 아셨다고 하더라도 브랜딩을 시각한다는 거를 어떻게 해야 할지 자, 막막하실 거기 때문에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브랜딩이라는 자체가 쉬운 작업은 아니에요. 자, 하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방법들로 시작을 해보신다면 자, 어느 정도 감이 오실 겁니다. 자, 그럼 첫 단계는 무조건 레퍼런스 찾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정말 자본이 빵빵한 회사에서든 아니면 정말 창의력이 뛰어난 회사든 정말 많은 연구와 경험을 통해서 정말 감성을 잘 만들어 놓은 회사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하냐면 가장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내가 나타내려는 브랜드 감성과 유사한 회사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이걸 찾는데 꽤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데 분명히 내가 원하는 감성을 정말 잘 표현한 회사들은 널리고 널렸기 때문에 꼭 찾아내셔야 합니다. 자, 찾아내시고 나서는 이제 뭘 해야 하냐면 최대한 모방을 해야 합니다.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고 하잖아요. 모방은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인류들이 서로 모방을 통해서 내 생각을 10% 얹어서 새로운 걸 바꿔나가는 거지 혼자서 스스로 모든 걸 독창적으로 만들어내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어요. 자, 모든 전문가들도 제일 처음에 하는 게 레퍼런스를 찾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최우선은 모방할 수 있는 레퍼런스 찾고 그 다음에는 나의 브랜드에 맞게 조금씩 변형하는 작업을 해나가면 됩니다. 이게 여러분의 머릿속에서만 뭔가 독창적인 걸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 순간 결과물이 나오지 못할 뿐더러 나오더라도 수준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자, 그럼 알겠는데 제가 직접 촬영도 힘들고 가진 사진으로도 그냥 그 감성을 따라하기에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예전에는 정말 제한된 자원을 표현하는 게 한계가 있었습니다.
저도 포토샵으로 합성하고 별의 별짓 다 했었는데 그래도 퀄리티가 안 나올 수밖에 없었죠. 자, 하지만 지금 어떤 시대죠? 네, 바로 AI 시대죠. 그래서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팁은 바로 내가 갖고 오고 싶은 감성을 내 브랜드에 맞게 챗 GPT를 이용해서 뽑아내는 겁니다. 자, 단순합니다. 자, 보여드리면 내가 정말 따라하고 싶은 감성이 있으면 이걸 내 브랜드에 맞게 GPT가 바로 바꿔줍니다. 자,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자, 나이키에서 어떤 감성적인 어떤 스포츠웨어 같은 느낌으로 어떤 내가 피드에서 그 느낌을 주고 싶다라고 했을 때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 이 감성이 있는 사진들이 있잖아요. 자, 이 사진을 제가 지금 여기 있는 그 엘플렉 에덴에서 요 제품만 있는 사진으로 한번 갈아 끼워 달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다 여기 준비를 해놨고요. 그래서 프롬프트는 그냥 다음 농구복 입고 있는 상의 옷을 다음 재킷으로 바꿔주고 흑인 얼굴도 아시안 케이팝 스타처럼 바꿔줘. 텍스트도 없애주고. 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만 프롬프트 입력하고 하면 자, 이런 식으로 제품을 갈아 끼워 주는 거죠. 자, 어떻게 되게 감쪽 같잖아요. 물론 제품 사진을 보면 이 밑에 부분이 조금 다르기는 해요. 근데 지금 텍스트도 똑같고 이런 디테일적인 부분들이 사실은 거의 똑같이 나왔잖아요. 자, 물론 이게 어떤 완벽하게 똑같은 부분이 조금 좀 부족하긴 하지만 이 정도면은 정말 감성을 주기에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지금 예시로 나이키를 보여드린 거긴 한데 이런 식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그 참조할 만한 어떤 그 브랜드의 느낌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찾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AI를 활용하게 되면 충분히 브랜드 감성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는 한정된 자본 안에서도 충분히 브랜딩을 시각화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기 때문에 꼭 이 단계를 대충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1단계에서 포인트는 트래픽을 끌고 오기 위한 작업이 아니라 트래픽을 끌고 왔을 때 한 명이라도 더 잡기 위해서 그 작은 차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작업입니다. 자, 이제 인스타그램 전략의 2단계, 바로 릴즈 전략입니다. 릴즈 전략은 왜 중요할까요? 자, 이유는 간단하죠. 릴즈는 노출을 만들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신생 계정이고 자본도 없고 브랜드 정체성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파급력 있는 노출을 시킬 수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정해야 합니다. 자, 조회수를 높일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어서 바이럴을 탄 영상의 훅 앞부분을 가져와서 우리 상품으로 트랜지션 시킨다거나 이런 방법들이 있긴 하지만 이런 부분은 브랜드의 정체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자, 웬만하면 피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단계에서 초점을 맞추어야 할 포인트는 바이럴을 기대하기보다는 브랜드의 정체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크진 않지만 자, 꾸준한 노출을 만들어내는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연구해야 하는 단계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연구를 하고 방향을 잡아가야 할까요? 자, 첫 번째로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처음의 시작은 무조건 레퍼런스입니다. 가장 쉽게 갈 수 있으면서도 퀄리티가 잘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참고해서 만들 수 있는 영상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자, 이게 같은 물건을 판매하는 경쟁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다른 회사에서 레퍼런스를 참고할 수도 있고요. 자, 혼자서 생각하지 말고 일단은 계속 많이 찾아보고 어떻게 내 영상에 적용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 보면 답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자, 그리고 좀 더 구체적인 방향성을 알려드릴게요. 자, 기본적으로 릴즈, 틱톡, 쇼츠 같은 숏폼에서 사람들이 보는 이유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면 재미 또는 정보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중에서 저희가 가야 할 방향은 뭘까요? 네, 정보겠죠. 물건 판매하는데 무슨 정보를 주냐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하는 마케팅 행위가 여기에 당신이 필요한 물건이 있습니다라는 정보를 주는 행위인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실제 광고를 돌려보면 그냥 흰 배경에 물건 사진만 해놔도 전환율이 꽤 높게 나오기도 합니다. 자, 하지만 컨텐츠라는 거는 자, 생으로 물건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가공을 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주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주제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타겟층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겠죠. 자, 그들이 지금 이 시점에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에 대한 연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시로 만들 수 있는 주제가 만약 타겟층이 회사를 다니는 20대, 30대 여성이라면 이런 주제가 나올 수 있겠죠. 퇴근 후 데이트 룩으로 바로 변신할 수 있는 옷 5가지. 자, 이런 식으로 컨텐츠를 만들어내면 좋은 정보가 되겠죠. 왜냐하면 퇴근 후에 집에 갔다가 옷을 갈아입고 남자친구를 만나고 싶지는 않겠죠. 자, 그리고 너무 회사옷 같은 옷으로 데이트하고 싶지도 않을 거고요. 자, 그러니까 이번 봄 시즌 유행하는 옷 이런 것도 사용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는 타겟층에 한층 더 깊게 들어가서 주제를 만들다 보면 그 타겟층에게는 좀 더 유용한 정보가 되고 더 관심을 끌 수 있는 컨텐츠가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진심으로 타겟층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시즌마다 어떤 고민이 생기는지, 어떤 스타일을 선호한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연구하면 좋은 주제가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릴즈 단계에서도 중요한 포인트는 바이럴을 만드는 컨텐츠를 만드는 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브랜드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컨텐츠에 집중하되 타겟층을 연구하면서 그들에게 필요로 하는 정보에 대한 컨텐츠를 만들면서 많이는 아니더라도 꾸준히 노출을 만들어내는 단계입니다. 자, 드디어 3단계 인플루언서 전략입니다. 1단계, 2단계가 제대로 준비가 되었다면 이제 3단계로 본격적으로 트래픽을 끌고 오는 전략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단계, 2단계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단순히 트래픽만 끌고 오면 정말 돈을 낭비하는 거예요. 비싼 돈 들여서 인플루언서의 협업을 해서 끌고 왔는데 그 트래픽이 한 명이라도 더 잡기 위한 노력이 없이는 자, 그냥 낭비한 돈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꼭 1, 2단계가 완성이 된 후에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왜 인플루언서 협업을 해야 하는지, 인플루언서 기준, 그리고 인플루언서 구할 때 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인플루언서 협업은 왜 해야 할까요? 자,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신생 계정은 자체적인 노출 한계가 있었죠. 자, 팔로워도 적고 계정 히스토리도 없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컨텐츠를 올려도 확산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가 자, 바로 인플루언서를 통한 협업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말씀드려보면 자, 첫 번째, 노출과 브랜드 인지도를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인플루언서 계정을 통해 컨텐츠가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그 인플루언서들의 팔로워들에게 노출이 되겠죠. 자, 그리고 대부분의 인플루언서들은 협업 컨텐츠를 지우지 않고 계속 계정에 남겨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시간이 지나도 계속해서 어디선가 유입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일회성 광고가 아니라 브랜드 자산으로 남는다는 게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두 번째, 가성비 좋은 컨텐츠 자산 확보가 가능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접 모델을 고용해서 컨텐츠를 만든다고 가정해 볼까요? 자, 모델 섭외, 촬영, 장소 대여, 연출, 편집. 자, 비용은 물론이고 시간도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인플루언서 협업을 잘 활용하면 그 인플루언서가 모델 역할까지 해주고 브랜딩 감성에 맞는 컨텐츠까지 만들어줍니다. 자, 게다가 이 컨텐츠는 우리 제품 상세 페이지에도 활용할 수 있고 내 인스타그램이나 홈페이지, 광고에도 재사용할 수 있고요. 자, 세 번째, 브랜드 신뢰도를 높이는 가장 효과적이고 자연스러운 방법입니다. 자, 온라인에서 제품을 처음 접한 사람에게 신뢰를 주는 방법, 뭐가 가장 효과적일까요? 자, 내가 아무리 우리 브랜드 믿을 수 있어요, 좋은 브랜드입니다 라고 외쳐봤자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말을 훨씬 더 신뢰합니다. 이렇게 인플루언서가 추천한 형식으로 컨텐츠가 노출되면 그 자체로 브랜드의 신뢰도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저는 인플루언서 협업은 하나의 옵션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마케팅 전략이라고 말씀드립니다. 특히 광고를 할 예정이라면 이 단계는 전환율을 높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작업입니다. 모든 마케팅이라는 게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순차적으로 촘촘하게 작업이 필요하다는 걸 느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게 선순환을 일으킬 수 있어야 효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인플루언서 협업은 반드시 해야 할 마케팅 전략입니다. 자, 하지만 누구와 협업하느냐에 따라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전혀 효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협업할 인플루언서를 정말 잘 골라야 합니다. 팔로워 수가 많으면 무조건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게 물을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팔로워가 아무리 많아도 브랜드와 전혀 맞지 않거나 우리 제품에 관심이 없는 팔로워들을 보유하고 있다면
아무리 협업을 해봤자 아무런 효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인플루언서를 구할 때 세 가지 기준을 말씀드려보면 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브랜드와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가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시아인을 상대로 슬림한 옷을 판매하는데 백인 피트니스 모델이랑 협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정말 미묘하게 안 어울리는 인플루언서들이 있는데 단지 유명해 보이고 팔로워만 많다고 해서 좋은 협업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내 브랜드랑 잘 맞는지 고민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실 것 같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유명세에 눈이 흐려지기 때문에 일단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이 되면 뭐라도 되겠지 라고 생각하고 진행하십니다. 생각이고 아무리 팔로워가 많아도 아무런 효과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컨텐츠 퀄리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플루언서 협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 노출도 있지만 좋은 컨텐츠는 자산이 되기 때문에 정말 팔로워 수가 낮더라도 컨텐츠가 너무 좋고 이 인플루언서가 내 브랜드를 잘 표현해 줄 수 있다면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합니다. 세 번째는 팔로워들의 퀄리티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냥 숫자만 많고 광범위한 팔로워들을 보유하고 있는 인플루언서보다는 어떤 특정 분야에 충성도 높은 팔로워들을 보유하고 있고 그 특정 분야가 우리 브랜드의 분야라면 제일 좋습니다. 자, 저희 동해 패키지를 진행하는 대표님 한 분은 팔로워 10,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인플루언서랑 협업을 했는데 자, 컨텐츠 하나 올라갔는데 팔로워가 하루 만에 2,000명이 늘었습니다. 자, 굉장한 반응이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인플루언서가 보유하고 있는 팔로워들의 퀄리티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인플루언서 구할 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요즘엔 가짜 인플루언서도 정말 많죠. 왜냐? 팔로워 수, 좋아요 수, 돈 주고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숫자에 속지 않으려면 이 부분들을 체크해 보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 댓글 다는 사람들, 계정 상태나 국적 확인해보기, 인도나 동남아, 중동, 아프리카 이런 쪽으로 뭔가 느낌 있는지 봐야 되고, 자, 두 번째, 팔로워 목록에서 프로필 사진도 없고 아무 게시글도 없다거나, 또 세 번째, 팔로워 대비 팔로잉 수가 너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낮은 경우, 자, 자기가 팔로우하고 있는 사람 500명인데 나를 팔로우하고 있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는 뭐 이런 계정들이 보일 거예요. 자, 그러면 돈 주고 샀는지 안 샀는지 대충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인플루언서를 실제 구할 때 방식과 현실적인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처음에는 무조건 무료 선물 교환 방식으로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처음에는 대부분 자본도 부족하고 경험도 없기 때문에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무료 선물 교환 방식이 제일 안전합니다. 자, 다만 여기서 말하는 무료한 것도 진짜 완전한 무료는 아니죠. 왜냐하면 제품 원가가 있고 배송비도 있기 때문에 한 명이랑 협업하는데 적게는 3만원에서 10만원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자,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물건을 보내줬는데 컨텐츠가 3달이 지나도 안 올라온다거나 겨우 올라온 컨텐츠가 성의도 없고 그냥 대충 찍은 티가 팍 난다거나 심지어는 연락 두절 아예 잠수 타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맘 같아선 그 게시물에 댓글로 막 뭐라 하고 싶은데 그럴 수도 없잖아요. 왜냐하면 브랜드로서 뭔가 적을 만드는 게 꺼려지니까. 그래서 그냥 똥밟았다 생각하고 넘기셔야 합니다. 자, 하지만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그런 먹튀아들은 몇 명 없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처음에는 인플루언서 보는 눈도 부족할 거고 이런저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따로 비용을 지불하기보다는 무료 선물로 협업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보는 눈도 기르고 절대 큰 돈 들이지 말고 여러 명에게 시도하면서 감각을 익혀보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하다 보면 엄청난 많은 데이터가 쌓이고 좋은 인플루언서들은 지속적으로 협업을 하면 되기 때문에 점점 쉬워집니다. 자, 물론 무료 교환 방식이다 보니까 접근 가능한 인플루언서들의 폭은 좀 좁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팔로워가 정말 많고 퀄리티가 높으면 보통은 돈을 받고 협업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큰 인플루언서보다는 팔로워가 좀 작더라도 앞서 말씀드렸던 컨텐츠 퀄리티, 브랜드 취향 일치 이 세 가지 기준을 중심으로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제가 직접 경험해본 바로는 처음에 가장 좋은 인플루언서는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팔로워 수는 적더라도 정말 컨텐츠를 잘 만들어주는 인플루언서가 있습니다. 컨텐츠도 하나만 올려주는 게 아니라 여러 개 만들어서 올려주기도 하고요. 자, 그런 분들은 큰 노출이 없더라도 일단 컨텐츠적으로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 무료 선물로 그런 컨텐츠를 받는다는 건 언제든지 환영이죠. 근데 그런 분들은 결국에는 꼭 성장할 가능성이 높더라고요.
하지만 인플루언서 구하는 게 바로 딱딱 구해지는 건 아니겠죠. 우선 기준에 맞는 인플루언서를 찾아야 되고 찾는 것도 많이 찾아봐야 합니다. 또 연락한다고 해서 답장조차도 안 오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진짜 많이 찾고 연락해야 됩니다. 그리고 연락할 때 그냥 똑같은 메시지를 복붙해서 보내는 게 아니라 그 인플루언서에게 맞춰서 조금이라도 개인화된 메시지를 쓰는 정성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인지하시고 하시면 무조건 찾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 번 거절당하다 보면 아, 나 진짜 인플루언서 못 구하나 보다 뭐 이런 생각 들 수 있어요. 근데 절대 아니에요. 저도 초기에는 인플루언서를 구하려고 많은 인플루언서를 찾았었고 지금 동행 패키지를 진행하시는 대표님들 중에서도 인플루언서를 못 구했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그래도 정말 인플루언서가 안 구해줄 수 있겠죠. 아, 뭔가 이게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앞에서 말씀드린 1단계와 2단계 브랜딩 상태가 정말 잘 되어 있는지 체크해 봐야 됩니다. 제가 위에서 말했듯이 우리 브랜드가 매력 없어 보이면 협업 제안도 잘 안 들어갑니다. 브랜드 이미지가 엉성하거나 계정 컨텐츠가 준비 안 돼 있으면 인플루언서 입장에서도 여기랑 하면 내 이미지만 손해겠다라고 당연히 생각하겠죠. 자, 그래서 인플루언서 마케팅은 정말 중요하지만 협업을 했을 때 내 브랜드와 시너지 효과를 줄 수 있는 인플루언서를 고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점 유의해서 꼭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도 느끼셨을 겁니다. 단순히 열심히 올리기만 하면 언젠간 되겠지라는 생각으로는 아무런 반응을 기다릴 수 없다는 걸. 자, 하지만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브랜드 시각화, 릴즈 컨텐츠, 인플루언서 협업 이 세 단계 전략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행해 나가신다면 단단하게 기반을 다질 수 있습니다. 이 기반 작업이 제대로 돼야만 수익이 남는 스토어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저도 처음에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방향을 제대로 이해하고 나서는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게 참 재밌더라고요. 조급하지 말고 올바른 방향으로 차근차근 만들어 가시면 여러분도 분명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 많은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